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입니다. 인사로 기업의 동향을 읽는 시간 CEO 인사이드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모시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셨던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대기업 CEO 연봉에 대해서 분석을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뭐 평균적으로 좀 어느 정도 수준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늘 이제 3월 말쯤 되면 네. 이 기사가 주로 이제 경제기사에 도배를 많이 하죠. 그렇죠. 제가 그 대기업 연봉 관련해서 2013년, 10년 전부터 계속 이제 추적을 해오고 이제 분석을 해왔는데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분석할 때는 옛날에는 공개를 안 했어요. 네. 등기이사 4명이면 평균 연봉 이렇게 공개를 해서 그걸 추정을 정도를 했는데 네네. 공개를 시작한 게 2016년 이때부터 시작했는데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일 처음에는 등기임원 중에서만 5억 원 이상 연봉만 공개하게 돼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오너들이 빠졌습니다. 예를 들어 네.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등기사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이재현 회장 등기사. 등기사 아닌 아니죠. 분도 오늘 다 빠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한 번 더 법을 바꿉니다. 자, 그러면 등기이사 중에서 5억 원 이상도 공개하되 네. 등기이사 아니면서 개인 중에도 5억 원 이상은 공개를 해라. 이렇게 법이 바뀌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 임원 공개가 이제 막 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정권회사에 부장급들이 막 15억, 20억씩 받아가는 게 굉장히 많이 늘었죠. 인센티브 때문에 그렇겠죠. 예, 그렇죠.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연봉 자체를 공개해도 의미가 있지만 이제 제가 그 다음부터 분석한 건 뭐냐면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과연 그 연봉이 적절한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적정한가.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그 영어로 하면 컴pensation이기 때문에 보상, 그 보상이 적절한가의 의미를 두려면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직원 평균 연봉 대비 예. CEO 연봉을 비교를 해보면 이 적정성을 좀 분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포천 기업들은 항상 공개를 합니다. 직원 연봉 대비 CEO 연봉이 몇 배 정도 된다. 격차가 몇 배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제 포인트라서 이제 저희는 제 리더스 인덱스는 이제 그걸 계속 분석하고 있는데 요번에 그래서 요번에도 분석을 해봤더니 제가 재작년에 분석할 때 22.1배였거든요. 네. 22점. 근데 요번에 15.5배로 줄었어요. 한 30%가 준 거예요. 그럼 왜 줄었는지 봤는데 직원 연봉은 2년 전에 한 평균 8,600에서 요번에 9,000이 넘었어요. 네. 9,092만 원. 네. 이제 요 기준은 뭐냐면 국내 매출 순위 500대 기업들 공개한 기업들 중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예. 282곳을 조사했는데 그럼 CEO 연봉은 이제 CEO 연봉이라는 건 각 기업에서 연봉을 제일 많이 받는 등기 임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14억 천 해가서 15.5배로 이제 격차는 좀 줄었습니다. 네. 근데 역시 관심은 누가 제일 많이 격차가 많이 나냐는 거죠. 그걸 그렇죠. 봤더니 1등은 NC소프트 김택진 대표. 이제 NC소프트가 김택진 대표가 123억을 받을 때 지금 평균 연봉이 높아요. 1억 1,400인데도 불구하고 108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CJ 제일 제당입니다. 왜냐하면 이재현 회장은 저기 보면 72억으로 돼 있지만 네. 한 세 곳에서 받았어요. 네. 그 실제로 200억이 넘습니다. 예. 예, 그러면 예. CJ 그룹 같은 경우는 식품이 많다 보니까 연봉이 높지가 않아요. 한 예. 7, 8천 좀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재현 회장이 가장 많은 한 200배 이상 나게 실제 일찍 된 거고 여기 3위도 이마트 정영진 부회장 80배, 호텔 신라 이부진 사장 68배, 네. SD 바이오센스 같은 경우는 돈을 코로나 때 많이 벌었죠. 네, 그래서 인센티브를 되게 많이 가져갔습니다. 네. 그래서 허태영 대표가 79억을 가져가면서 67배,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66배 이렇게 해서 대부분 오너들이 이래서 5위를 다 차지했습니다. 이 제 개인 질문인데요. 이 이사, 그러니까 네. 등기이사의 임원 보수 한도라는 게 이제 결산할 때 주총에서 결정이 정하죠.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주주들의 동의를 얻고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회사에서 마음대로 주거나 뭐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뭐 적법한 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네. 없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이제 반대하는 안건들 제가 분석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 안건을 가장 많이 어디서 반대하느냐? 바로 그 부분입니다. 급여가 많다. 급여. 예, 국민연금 가장 많이 반대하는 것이에요. 네. 과도하게 많다. 이제 법적으로는 주주총회 때 등기사에게 줄 수 있는 보상의 한도를 정해놔요.
네. 이제 보석이 한도가 의미가 없는 게 굉장히 많이 정해놓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뭐 1,000억, 2,000억 정해놓고 이 사진들 절대로 거기를 넘을 수 없을 만큼 보수 정해놓습니다. 한도를 잡아놓잖아요, 그죠? 네. 그걸 많이 잡아놓는다 이 말이죠. 이제 국민연금 두 가지를 다 반대해요. 일단 보수 한도를 높이는 것도 반대를 하고 그 보수를 주는 것도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많다고 볼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아까 1위에서 1위 빼고 이제 2위, 3위, 4위 달 보면 네. 뭐 CJ 제일제일 식품이고 이마트 유통이고 호텔신라도 유통으로 봐야죠. 네. 급여가 적은 쪽이 배수가 높은 거예요. 네, 평균적으로. 네네. 근데 아까 500대기 평균 보수가 9천만 원 정도 된다 네. 그랬죠. 그 CJ 제일제일 7,600이고 이마트 4,500이고 호텔신라 1,500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급여가 적은 쪽에서 훨씬 격차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은 평균예로 가져가는데 굉장히 오너들은 많이 가져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네. 그러면은 직원 평균 급여가 좀 높은 업종은 어디로 분석이 됐었나요? 지금 이제 사업 보고서 이렇게 보시면 네. 한 가지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지주회사가 제일 높게 나와요. 지주회사. 지주의 평균 급여가. 이유가 있는데 지주회사는 소위 말해서 페이퍼 컴퍼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원 수가 100여 명, 적게는 50여 명이 불과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많으냐? 임원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보통 직원 급여를 공시를 할 때는 미등기 임원들의 급여를 합산해서 공시를 해요. 네. 그러니까 n분의 1을 할 때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 지주회사들이 되게 많은데 가장 높은 데가 이번에도 주 LG하고 네. 그 옛날에 대림이죠. 주 DL 여기가 2억 1천만, 2억 100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좀 감안해야 될 게 미등기 임원들을 급여를 빼고 나면 네. 한 DL 같은 경우는 1억 한 4, 5천? 주 LG도 1억 한 4, 5천 그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2위에서 3위에서 10위까지는 다 은행주주입니다. 은행지주, 네. 금융지주. 금융주주입니다. 금융주주가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급여가 제일 많은 곳은 금융주주 직원들인 것 같아요. 가장 높게 나옵니다. 1억 평균 1억 7천 가까이 나오니까요. 굉장히 높게 나오죠. 그러면 제일 궁금한 거. 네. 대기업 CEO 연봉 킹 누굽니까? 뭐 항상 다 궁금해하시죠. 누가 제일 예. 많이 받나? 이재용 회장이 아니고 네. 이재현 회장입니다. CJ. 네, CJ 회장. 아까 세 군데에서 봤던 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그전에는 사실 신동빈 회장이 가장 많이 받았거든요. 신동빈 회장 한 5군데, 6군데 받는데 네네. 요즘 롯데가 좀 안 좋아서 CJ 같은 경우는 CJ 지주회사, 네. CJ 제일제당 70억, CJ E&M까지 받아서 세 곳 합쳐서 221억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신동빈 회장 154억, 그다음에 정의선 회장 106억, 그다음에 구광모 회장이 94억 순인데 여기에 이례적으로 빠진 분, 한국 최태원 회장이 1등 하셨거든요. 네. 최태원 회장은 이번에 35억. 그러니까 SK 주 SK에서 받으면서 오히려 주 SK의 이사회 의장인 그 조대식 의장의 반밖에 안 받아졌어요. 조대식 의장 72억 받았거든요. 한 반 정도 가져가지고 SK 하이닉스 받지 않으셨고 대신 이분들은 또 추가해서 어마어마한 배당금이 대장이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은 전문 경영인의 연봉도 궁금한데 작년 한 해 누가 가장 좀 많이 받았을까요? 이게 아픈 부분입니다. 이게 그 작년에 그렇게 시끄러웠던 카카오 사태, 네. 카카오 네네. 뭐 물적 분할 사태부터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역시 카카오가 가장 많이 받아갔습니다. 카카오에 이제 스스로 은퇴한 그 조수용 전 카카오 공동대표, 네네. 카카오 사태 때문에 은퇴하셨죠. 예, 예. 알고 보니까 스톡옵션 포함해서 364억. 예. 그다음에 뭐 그 외에도 337억을 받은 그다음 여민수 전 대표도 334억. 뭐 굉장히 이 스톡옵션을 많이 받아가서 네네. 그 이전에 우리가 카카오 때 스톡옵션 행사했다고 굉장히 질타를 많이 했던 사태에도 불구하고 예. 여전히 카카오의 대표들은 어마어마한 스톡옵션을 가져가고 있다. 이걸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정말 전문 경영인들, CEO들의 연봉은 직장인들의 꿈이에요. 네. 그죠?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최근에 추세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연봉을 가장 많이 받은 오른 CEO, 네. 그렇지 않은 CEO 뭐 이렇게 네.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죠. 볼 수 예. 있는데. 예. 저는 그걸 유심히 봐요. 왜냐하면 기업이 실적하고 뭔가 연동성이 있냐. 보통 대기업 CEO들의 연봉 어떻게 구성되냐면 기본급이 있습니다. 기본급 그리고 단기 인센티브, 중기 인센티브, 장기 인센티브 세 개로 구성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예. 공시에 다 돼 있는데 삼성에 예를 들면 삼성의 부회장급의 평균 기본급은 네.
1억입니다. 월급이 1억. 그 사장급은 9천만 원. 그 부회장은 1억 100만 원 정도가 적혀 있어요. 네. 그거를 10 곱하기 12를 해야 되고 10억 정도 가져가는 거죠. 거기다가 단기, 중기, 장기 인센티브를 합쳐서 보통 4, 50억 이렇게 가져가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보통 그 직원 연봉은 직전 해에 연동을 하죠. 그렇죠. 예. 평가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CEO 연봉을 저는 잘 보러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잘 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CEO 연봉을 보면 그 사업부나 그 회사의 중기, 단기의 실적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아. 목표를 달성했는 달성하지 못했는 네네. 주가에 상당히 영향이 있거든요. 그렇겠군요. 그걸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유심 있게 보는데 예를 들어서 단기 인센티브가 높은 분이 있고 장기 인센티브가 높은 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보통 장기 인센티브가 높은 분은 저는 그 기업에 투자를 하라고 권할 거예요. 예. 그 공시를 다시 들어가 보시면 다 분리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장기 인센티브에 어떤 약정을 했는데 그 초과 달성했다. 그 회사는 저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단기 인센티브나 스톡옵션으로 가져온 기업들은 저는 오히려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러니까 장기 인센티브로 가져가는 기업들은 성장을 계속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작년에 이제 가장 많이 증가한 그 CEO가 누구냐면은 NH투자증권이에요. 오, 재작년에 5억 가져갔는데 요번에 네. 25억 가져가셨어요. 5배. 5배를 가져갔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장기 인센티브하고 뭔가 잘 성과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향후에도 그러면 뭔가 지켜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보면 2위가 어디냐면 SD 바이오센스입니다. 그러니까 스톡옵션 많이 가져갔다 그랬죠. 예. 여기 대표이사가 지난해에 그전에 13억 가져갔는데 지난해 48억 250% 늘었어요. 예. 여기도 보면 단기 장기 인센티브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요 CEO 연봉을 가지고 기업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연봉 기사를 볼 때 단순히 누가 제일 많이 받았더라, 누가 적게 받았더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 기업의 장단기 인센티브 같은 거를 잘 지난해 거 분석을 해보면 그 기업이 실적이 어땠구나. 내부적으로 이렇게 보는구나. 그 외부에서 보는 건 내부가 다른 거죠. 그렇죠. 연봉이라는 건 내부에서 평가했을 때 자기들이 보통 3년 정도의 그 성과 목표를 정해놓고 네.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기업은 3년 성과를 다 이뤘네. 그렇게 볼 수 대표이사한테. 있겠군요. 그렇게 볼 수 그렇죠. 있네요. 저력이 있네라고 볼 수 있는 팁이 되는 거라서 연봉 기사는 또 그런 팁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전문 경영인들의 연봉을 보고도 저희가 좀 어떤 팁을 좀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렇죠. 전문 경영인들이 바로 그 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오너들의 연봉은 그냥 가십거리라 봐요. 뭐 CJ 이재현 회장이 뭐 220억 받았다, 뭐 누가 받았다. 사실 그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연봉을 자기가 정하는 거고 이사회 통과시키면 끝이기 때문에 저는 큰 의미가 없다 봐요. 그런데 그 기업의 CJ제일제당의 이재현 회장을 받았지만 실제 CJ제일제당의 대표이사가 얼마를 받았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전문 경영이. 예. 지난해에 비해서 얼마를 더 늘었다. 특히 기본급은 늘지 않거든요. 그건 규정을 정해놓기 때문에 장단기 인센티브가 어떻게 늘었다는 것은 그 다음에 이런 성과를 이룩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중요한 팁이라서 그 전문 경영인들의 연봉을 보는 것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저는 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이제까지 뭐 오너 CEO들 뭐 전문 경영인들 네. 다 얘기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얘기 안 나왔어요.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몇 년째 안 받아가시고 있죠. 네. 예. 이제 회장으로 이번에 올라가서 등기사로 이제 올라가지 않아서 그런지 올해도 작년에도 여전히 연봉은 받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뭐 이분 연봉 안 받아가도 배당금이 국내 최고 많기 때문에 뭐 7, 8천억 가져가시기 때문에 네. 부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정한 역할을 하면 또 받아가는 게 맞는데 여전히 올해도 받아가지 않아서 이제 이재용 회장이 연봉을 받아가면 아까 삼성의 그 한종희 부회장의 연봉이 42억이었으니까 최종 그보다 많이 받아가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저희가 CEO들의 연봉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서 대기업들이 최근에 투자 전문가를 좀 전면에 배치하고 있다 이런 네. 이야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카카오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가 최근 SM엔터테인먼트도 뭐가 이제 인수를 이번에 뭐 그 휴식을 또 확보했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제 인수를 한 거라 봐야죠. 네. 근데 저는 카카오 자체의
인사에 훨씬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중요한 두 사람을 이제 이사회 28일 날 이사회에서 중요한 두 사람을 이제 등기사로 앉혔는데 이 두 사람을 보면 카카오의 미래를 딱 볼 수 있습니다. 아, 카카오 어디로 가느냐. 첫 번째 사람이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 투자 총괄 대표고 두 번째가 정신아 카카오 벤처스인데 이 두 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네. 배재현 카카오 대표는 아 카카오가 해외 진출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구나라고 읽는 키워드고요. 두 번째 정신아 카카오 벤처스 대표는 국내 스타트업의 FI로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구나. 이 두 개의 키워드를 바르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자리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카카오가 성장주가 아니라 기술주로 이미 바뀐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전 주가 상황을 보면. 왜냐하면 카카오 전체 매출의 대부분이 광고 매출과 커머스 매출인데 성장주로는 어울리지 않거든요. 광고와 커머스. 그렇죠, 그렇죠. 성장주가 되려면 새로운 기술, 뭐 AI, 뭐 다양한 기술 나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몽착한 것 같고 그게 한계 돌파로 저 두 분 배재현 카카오 CIO를 올린 거는 네. 저 배재현 CIO가 결국에는 그 SM엔트를 인수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에서 1조 2천억 네. 투자받은데 역할을 저분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올린 것 같고 그 외에도 이분이 이제 그 주로 했던 일이 자금 조달, 투자 집행 키맨이었는데 멜론 인수를 이분이 했고요. 네. 그럼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합병도 주도를 했고 그다음에 카카오 모빌리티 매각 추진도 저 배이사가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핵심 역할을 했고 네. 이번에 이사회에 등재를 한 가장 큰 이유는 미션은 네. 해외 진출이다. 해외 진출.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그 해외의 글로벌 기업들을 M&A를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두 개 역할을 해서 카카오의 신성장 동력에 대한 그 미션을 부어준 것 같다 읽을 수 있고 저 정신아 이사 같은 경우는 저분이 좀 재밌는 게 네. 원래 저 자리에 그 김성수 부회장 이사회 의장이 앉아 있었거든요. 예, 예. 이분이 물러나면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자리로 네. 들어간 거죠. 예, 그래서 저 정신아 이사가 카카오에 들어온 게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2012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김범수하고 예. 8개 펀드를 운영했어요. 그리고 정신아 저 이사가 사실은 벤처업계에서는 신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정신아 이사의 눈에 들어야 투자를 받습니다. 무려 240곳 스타트업의 토종 VC 역할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벤처업계, 스타트업계에서는 저분 한번 만나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신아 대표를 이제 등기사 올렸다는 것은 카카오가 해외 한 축도 있지만 국내의 새로운 기술들은 스타트업에 빨리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 그렇죠. 이두 가지 키워드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죠. 두 명의 투자 전문가를 영입한 것도 눈길을 끄는데 카카오가 이제 올해 어떤 불황을 좀 타개할 핵심 전략도 제시를 했다고 들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선상 이야기인데 그 아까 그 기술주로 전락하기 전에 네. 성장주로 다시 가야 되는데 주가를 보면 성장주로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포텐셜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포텐셜의 구도를 두 개의 축으로 가겠다. 그다음 해외 매출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방법은 인수합병밖에 없다. 그리고 카카오가 원래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다가 진출시켜야 되는데 컨텐츠가 없다. 컨텐츠는 그래서 SM엔트를 먹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은 이제 지금 뭐 챗GPT 4.0부터 시작해서 국내 AI 그리고 헬스케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는데 네. 예. 카카오 자체 기술로는 따라가기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 VC를 키워서 VC를 통해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이 두 개의 축으로 저 두 분의 그 이사를 이번에 사회이사로 이사로 등재하면서 앞으로 갈 것 같다는 그림이 이제 익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대기업들이 이제 투자 전문가들을 배치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제 투자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신사업 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는 경기 불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스타트업, 이 신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작년에 퍼부었는데 사실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이버는 플랫폼 사업, 네. 이커머스 이걸로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뭔가 재료가 없어요. 네. 그죠? 스타트업은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네이버도 사실 카카오하고 같은 맥락이죠. 이제 네이버도
그 이미 기술주로 전락했기 때문에 예. 똑같이 신성장 동력 사업을 뭘로 할 거냐. 카카오 마찬가지로 스타트업 투자하는 수밖에 없는 걸로 가는데 예. 재미있는 거는 네이버 카카오가 전혀 다른 색깔로 투자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투자의 성격이 이게 네이버 이해진 의장과 김범수 의장의 가장 지금 캐릭터 같아요. 예. 네이버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사실 비슷해요. 네이버는 어떻게 사업을 하냐면 전략적 제휴를 맺습니다. 같이 하자. 주도하는 게 아니고. 주도는 잘 안 해요. 예, 뱅크 사업 같은 경우 네이버는 예. 우리가 도와주겠다, 우리 플랫폼 써라. 제휴를 하면서 계속 하지만 카카오 어떻게 합니까? 직접 주도하죠. 스타트도 똑같습니다. 네이버는 주로 SI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래티지 인베스트먼트. 그래서 네이버의 자기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쪽에 주로 SI로 투자를 해서 네. 하는데 그 네이버의 그 투자 전문 기업이 한 8년 됐죠. D2SF. 그러니까 D2 스타트업 팩토리 이렇게 해가지고 네. 팩토리 해가지고 D2SF인데 이미 이 사업부가 8년 됐어요. 여기에서 투자를 하는데 작년에 이 D2SF하고 카카오 두 개 합쳐가지고 69곳에 667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예. 그 중에 네이버가 31건, 그다음에 카카오가 네이버 26건, 카카오 43건이죠. 그렇죠. 근데 저 보이는 저 네이버의 투자는 대부분 SI고 카카오의 투자는 대부분 FI입니다. 재무적 투자. 예, 전혀 다르죠. 같은 투자인데 그러네요. 이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저 네이버의 투자를 보시면 대부분 뭐 네이버하고 뭔가 사업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에 대해서만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 투자 밑을 보면 주로 이제 AI 쪽에 투자를 많이 했고 AI가 제일 많은데 이쪽에서 보면 그 아티피셜 소사이어티라든지 네. 리빌드 AI라든지 가지랩이라든지 네. 현재 네이버가 AI를 하는데 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쪽만 주로 투자를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 회사를 투자를 해서 키워서 자기들이 인수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국회에서 늘 이제 두드려 맞는 게 카카오는 모노발. 이렇게 계열사가 많아. 이유가 저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장의 캐릭터 차이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저 두 기업이 어디를 투자하는가가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SI를 하건 FI를 하건 주로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하는가를 되게 봐야 되는데 네. 네이버는 AI, AI. 예. 그리고 카카오는 헬스케어, 헬스케어. 예. 헬스케어. 이렇게 크게 저는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메타버스 플랫폼인 아크버스도 예. 이제 SI를 했는데 예, 예. 메타버스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개를 다 SI를 해서 같이 시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네이버 특징인데 예. 그러니까 한 26개를 했다면 그중에 비슷한 카테고리를 묶어서 요 새로운 걸 SI를 할 때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기업과 네. 뭔가 시너지가 있는 것들만 투자를 합니다. 예. 이게 네이버가 굉장히 전략적인 거죠. 네. 예. 그리고 카카오는 전혀 다르게 그렇게 전략적인 것보다는 이걸 키워서 우리가 가져오겠다. 가져와서 우리가 뭐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투자를 해서 전혀 다른 색깔로 좀 같이 투자를 하는데 다른 색깔로 하고 있다. 카카오가 헬스케어에 집중하는 게 이제 코어 지금 가장 전면에 내세우는 부문이다라고 네.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헬스케어를 공략할까요? 여기 이제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그 이번에 그 투자한 곳 43곳 중에서 예.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만 16곳이에요. 디지털 헬스케어. 예.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딥테크 쪽에 테크 쪽에 7곳, 네. 그다음에 뭐 게임도 4곳쯤 되는데 예. 헬스케어 16곳을 보면 예. 첫 번째는 이겁니다. 데이터, 의료 데이터. 그다음에 전임상 지원, 원격 의료 요 세 가지가 메인인데 네. 요게 뭐하고 맞물리냐면 이번 CES에서 예. 그 큰 빅 메가 테크 트렌드의 변화 중에 하나가 예. 웹 3.0입니다. 이게 예. 무슨 의미냐면 예. 웹 2.0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제 나의 데이터를 내 의료 데이터를 누가 가지고 있죠? 병원이 가지고 병원이 있죠. 갖고 있죠. 그 웹 3.0이 되면 블록체인하고 이제 맞물려야 되는데 네.
웹 3.0이 되면 네. 나의 데이터는 내가 가집니다. 데이터의 분산화가 가장 큰 핵심이에요. 앞으로 그것도 탈중앙화 비슷한 개념. 탈중앙화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받은 내 데이터면 그건 내 서울대병원 나를 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내가 그 데이터를 카카오에 주도 되고 어디 주면서 나의 시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웹 3.0의 이제 탈데이터와의 가장 핵심적인 메가 트렌드인데 예.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의료 데이터가 앞으로 결국은 플랫폼이라는 건 그 정보의 개인화하고 뗄 수가 없는 사업이라서 그렇죠. 정보의 개인화 중에서 가장 핵심 정보가 헬스케어 정보죠. 그렇죠. 네. 가장 개인 정보에 그래서 카카오가 개인 정보, 헬스케어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뭘 알 수 있냐면 당신의 취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양한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정보를,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줬을 때 고객들이 빨리 반응하는 것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작년에 투자한 기업들 중에 반 가까이를 헬스케어에 투자한 걸 보면 카카오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도 대충 읽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 4대 그룹 가운데서는 SK그룹도 투자 전문가를 전진 배치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어떤 계열사에 특화된 이야기인지 좀 궁금한데요. 그 지지난주였나요? SBS에 이제 끝까지 판다에서 SK 인베스터 가지고 이 문제가 한번 있었죠. 예. 우회 투자 이런 걸 가지고. 예. SK그룹이 작년에 인사를 하면서 제가 이것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저는 가장 눈여겨봤던 게 SK그룹은 더 이상 제조, 바이오 이런 회사이기도 하지만 저희 최태원 회장이 투자 회사를 가려고 하는 것 같다. 투자를 가려고 하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네. 실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뭐 이제 투자 회사를 두고 있지만 SK처럼 이렇게 적극적인 회사는 사실은 5대 그룹 안에는 없고 그렇군요. 이번 인사를 보면 핵심 이제 3인방이 있는데 우선 SK스퀘어가 사실은 투자 전문 기업이거든요. 네. SK스퀘어가 SK스퀘어의 박성학 대표 사장을 앉혔는데 네. 이분이 원래 SK텔레콤 출신이긴 하지만 CNC 대표에 있었어요. SK CNC. 네. 그리고 CNC 대표에서 스퀘어 대표로 올라오고 CNC 대표에는 윤풍영 대표를 다시 앉혔어요. 그리고 윤풍영 대표는 보시면 SK텔레콤 출신이면 IBM 출신이지만 텔레콤 출신이면서 이번에 SK CIO를 하다가 두 분이 자리를 바꾼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분이 좀 눈여겨보는데 노종원 SK 하이닉스 사장입니다. 재작년에 엄청나게 이제 이슈였던 인물인데 네. SK그룹의 40대 사장, 네네 맞아요. 최초 40대 사장으로 예. 노종원 사장인데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박정호 부회장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세 분 다 박정호 부회장 그 밑에서 이제 컸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약간 이제 박승아 아까 SK스퀘어 대표이사도 93년 SK텔레콤의 경영 전략실로 입사한 다음에 네. 계속 그 박정호 부회장과 여러 가지 신세계통신 인수, 구체가 인수합병을 다 이분하고 있고요. 윤평영 대표 같은 경우도 SK 하이닉스 인수를 박정호 부회장하고 같이 한 분이 바로 윤풍영 그거거든요. 노종훈 사장하고 예, 이 두 사람이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세 분의 그 부상 SK 그룹 내에 핵심 자리 다 갔습니다. 스퀘어 대표, SK CNC 대표, 하이닉스의 사실은 대부분을 맡고 있는 사장이기 때문에 실질 사장이기 때문에 예. 이 세 분의 부상은 박정호 부회장 사단의 전면 부상으로 읽을 수 있고 또 하나의 키워드는 SK 그룹이 앞으로 더 적극적인 투자 기업으로 바뀔 거다. 바뀌는 이번에 이제 이 사건이 터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SK그룹이 특근 투자 이 세 분이 있는 한 굉장히 발빠르고 적극적인 투자로 SK그룹은 색깔을 많이 바꿀 것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인수합병도 더 활발해질 것이다. 이렇게 봐도 이렇게 표현이 저는 그렇게 될까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CEO 인사이드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연합뉴스 경제TV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